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그 주택 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양극화다를 설명드리면서 돈 있는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향후에 다가구, 다세대, 연립시장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강의를 드리고 나서 좀 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오히려 좀 꿈과 희망을 갖다가 없애드리는 그런 느낌?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의는 돈이 좀 있으신 자산 규모가 뭐 5억 이상, 뭐 10억 이상,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 자산 규모가 2억 안팎의 수준에서 형성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자산 규모 2억 안팎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 집 마련 전략 어떻게 삼아야 할까요? 사실은 서울에서도 충분히 진입 가능해요. 다세대라든가 연립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진입 말고요. 2억 안팎에서도 충분히 내 집 마련하면서 그리고 월세를 갖다가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갖다 오늘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좀 목차별로 해서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목차별로 딱딱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연립 다세대보다는 다가구 주택 시장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걸 갖다 첫 번째 챕터로 잡았고요. 두 번째 다가구 주택 시장의 주요 진입 세력, 수요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리고 나서 그 상품을 갖다가 건드려야겠죠. 세 번째 다가구 주택의 접근 방법, 다가구 주택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함정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 실제 내가 다가구 주택을 갖다 매수하기 위해서 그 집을 보러 갔어요.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챙겨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가구 주택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 이렇게 크게 5개의 커다란 챕터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이번 강의 정말 많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좀 돈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돈이 없으신 분들한테 이번 강의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먼저 연립 다세대보다는 다가구 주택이 좀 더 유리하다 라는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지난 방송에서는 이 개념들을 갖다 살짝 정립을 해 드렸는데 이미 기존 방송 보신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 드릴게요. 다가구 주택 시장은 한 개 필지, 한 개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에 가구 수가 몇 개의 가구가 들어가 있든 등기가 한 사람에게밖에 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건물이 있어요. 뭐 2층 혹은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가구 수가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가구들마다 개별적으로 등기가 나느냐? No. 무조건 한 사람한테밖에 등기가 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그러면은 6개 가구는 뭐 주인이 다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인이 한 집에 살고 나머지는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임대 최적화 구조의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죠. 실질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내가 한 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2주택자로서의 규제 같은 걸 갖다 피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연립주택은 무엇이냐? 연립 다세대. 일단은 제가 기존 방송에서 먼저 단독주택, 제가 다가구주택, 계속 다가구주택 말씀드리는데, 다가구주택의 공식 명칭은 단독주택입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에서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다가구란 명칭을 자주 써요. 공식적인 명칭은 단독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세대, 연립.
일단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다세대, 연립, 얘네들은 뭐냐? 단독하고 확연히 구분이 돼요. 한 개 건물에 대해서 여기 6개 가구가 들어가 있다. 6개 세대가 들어가 있다. 이 6개 세대에 대해서 다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 건물에 대해서 단독 다가구는 주인이 하나인데 반해 다세대 연립으로 가게 되면 한 개 건물에 대해서 주인이 6명도 나올 수 있고 8명도 나올 수 있고 뭐 상당히 다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세대수에 따라서. 자, 일단 연립, 다세대가 그런 개념이다. 그럼 연립과 다세대를 나누는 개념은 뭐냐? 다세대는 대지 면적 200평 미만, 약 200평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 200평 미만의 건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개의 세대들에 대해서 개별 등기가 날 수 있는 게 다세대. 그럼 다가구, 연립은 무엇이냐? 연립은 대지 면적이 200평 이상을 넘어가는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개 세대들에 대해서 각각 등기가 날 수 있는 주택. 자, 여기서 그러면은 선호도는 명확하게 갈릴 거예요.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선호도는 다가구 주택이 가장 열악하고요. 그 위에 다세대, 그 위에 연립주택이 있겠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해 보셨을 때 실질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내 마음대로 이걸 갖다가 변경할 수 있지만 건물을 갖다가 뭐 하자 보수라던가 아니면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다거나 그런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세대의 연립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연립과 다세대와 연립보다는 다가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기에는 다가구가 가장 열악해요. 다가구 주택이 가장 열악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대수라든가 그런 규제에 있어서 다가구가 훨씬 더 완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주차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연립보다는 다가구 연립 다세대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 드렸고, 다가구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다가구 주택, 일단 우리가 딱 접하기에는 우와, 이거 어떻게 해서 이 비싼 주택을, 맞습니다. 다가구 주택 비싼 것들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저렴한 주택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다가구 주택 시장도 상당히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1층에 상가가 있고 유휴 주택이 들어가 있는, 최근 신도시에 많이 들어가는 형태죠. 이런 경우에는 막 20억까지 가기도 하고요. 뭐 30억이 호가되기도 하고요. 최소 1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죠. 오히려 신도시의 그런 그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유형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서울 도심 지역, 도봉구, 쌍문동이라든가 아니면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구로구 그쪽으로 가서 다가구 주택 시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허름한 주택들이 많아요. 그런 지역들의 주택을 갖다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가격은 연립, 다세대 연립보다 다가구 주택이 거래총액이 훨씬 더 비쌉니다. 분명히 비싸요. 보통 요즘 대지 40평 기준의 다가구 주택들이 한 6억 안팎을 호가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은 다가구 주택은 오히려 내 투자 비용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6가구가 들어가 있다고 치면은 나머지 5가구를 갖다 다 전세로 돌려놓고 내가 그 집을 매수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나는 가장 저렴하게 그 다가구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다가구 주택은, 그러니까 노후화된 한 20년 이상 된 다가구 주택들은 가격이 좀 저렴해요. 보통 반지하의 공간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1층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공간, 2층 공간이 있죠. 반지하 1층, 2층.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20, 30년 된 다가구 주택들의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이 다가구 주택을 갖다가 내가 2층에 굳이 살 필요가 없다. 1층에 살겠다 하면서 2층을 갖다가 주인집, 보통 주인집이 2층에 있어요. 2층을 갖다가 임대를 주고
내가 1층에서 좁은 공간에 살면서 이 주택을 관리해 나간다면 효율성에 있어서는 최고가 될 수가 있죠. 오히려 내 투입 금액은 최소화시키면서 그만큼 그 주택을 관리하면서 자산 규모를 늘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쉬우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례로 이건 뭐 1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그런 주택 없습니다. 2007년도에 신림동 난곡사거리에 주택을 매수할 때 실제 3억 5천짜리 주택, 대지면적 38평 3억 5천짜리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제 실투자 금액은 1억 5천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나머지 웬만한 내가 부족한 돈들은 다 주택을 갖다가 전세로 돌리는 조건으로 해서 그 주택을 계약을 했어요. 이게 계약이 다가구 주택은요, 계약 시점과 잔금 기간을 갖다가 상당히 길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6개월씩 두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 주택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기존 집 주인이 임차인들 내보내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주택을 계약을 했고, 내보내는데 2개월 걸렸고, 나머지 4개월 동안에 임차인, 전세 임차인으로 메꿔놔가지고 그 다가구 주택을 매수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다가구, 일반적인 개념, 그리고 다가구 주택을 왜 어떻게 더 소액으로 더 비싼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그 전략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다가구 주택의 주요 진입 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시장의 주요 진입 세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집장사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업계에서는 그냥 집장사라고 불러요. 이분들은 뭐냐? 다가구 주택을 갖다 매수해서 멸실시키고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새로 다세대 혹은 연립주택을 짓는 사람들을 갖다 집장사라고 합니다. 이게 다가구 주택은 한 개 건물에 대해서 한 개 등기밖에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한 개 주인밖에 발생되지 않아요. 이걸 갖다 요건을 갖다 충족시켜서 다세대로 바꾸게 되면, 전환하게 되면은 각각의 주택에 대해서 다 팔 수가 있잖아요. 한 개 건물에 대해서 한 개 주인이던 걸 갖다가 한 개 건물에 대해서 6명한테 팔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6가구를 갖다가 지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뭐 8가구 지었으면 8명한테 팔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장사들이 다가구 주택을 갖다가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사업성이 딱 나오는 시점 다가구 주택을 매수해서 멸실시키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개별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세력들이 사실은 2013년, 12년, 13년에 주요 세력이었어요.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는 가장 큰 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가구 주택 가격 다 올려놨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이거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과거 박원순 시장 때 2010년도에 재개발 예정구역 약 60만 가구를 갖다 해제해버리면서 이게 아파트로 지어질 수 있는 주택들이 기회가 다 박탈당하게 됐죠. 그리고 그 다가구 주택들이 이제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집장사들이 이 주택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연립 다세대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공급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2년, 11년부터 시작해서 12년, 13년에 거의 정점을 찍어요. 13년에 집장사 들어가신 분들 거의 대부분 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연립 다세대 시장이 공급이 너무 일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상 손해를 많이 봤고요. 집장사에서 망하신 분들 주변에 수두룩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집장사 하신 분들 실질적으로 파산 신청하고 그런 경우들 상당히 많았어요. 연립, 다세대 안 팔리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세력들은 상당히 거의 좀 시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2011년부터 13년까지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매수 세력이 한 세력이 좀 떨어져 나갔고 이쪽 세력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은 좀 약간 둔해진 상태예요. 둔해진 상태고 물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존 다가구 주택 시장의 주요 수요가 다시 이게 제1수요로 떠오르게 됐는데 이분들이 바로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해야죠. 내가 연립 살까 빌라 살까 고민하다가 아예 그래도 다가구 주택을 갖다 사면은 그래도 월세라도 조금씩 몇 푼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다가구 주택을 사자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주의 여건은 다가구 주택이 가장 열악해요. 근데 이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악재죠. 주택 가격이 상승할 여력은 상당히 없어졌다. 그리고 사실상 다가구 주택 시장 쉽지 않습니다. 주택보급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가구 주택 시장 지금 현재 공실들이 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6가구면은 2가구, 반지하에 있는 2가구는 공실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좀 공실의 리스크들도 지금 다가구 주택 시장에서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칭하는 방법들 제가 어떻게 해칭해 나갔는지 그런 부분은 뒤에 차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가구 주택 진입 세력 첫 번째 집장사 얘기해 드렸고 두 번째 실수요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이분들은 좀 약간 안타까운 분들인데 경매하시는 분들이 경매 물건이 올라와요. 뭐 은행에서 경매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자들이 경매를 붙일 수도 있는데 경국매로 다가구 주택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경매하시는 분들이 시장 조사를 쑥 해요. 시장 조사를 쭉 해보니까 어라? 경매가 몇 번 유찰돼가지고 이 다가구 주택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가구 주택을 갖다 딱 매수했다가 물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경매로 다가구 주택을 사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해요. 내가 정확하게 아는 동네가 아니면은 다가구 주택 시장은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 분석하는 것보다 다가구 주택 시장 분석하는 게 한 3배에서 4배 정도 기간 소요 더 오래 걸린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세 가지 세력. 첫 번째 집장사, 두 번째 실수요자, 세 번째 경매 낙찰자. 물론 투자자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뭐 고가의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저가의 다가구 주택 시장들. 그러니까 실자산 한 2억 정도 안팎에서 들어갈 수 있는 주택 시장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투자자는 배제할게요. 투자자들이 이런 저가의 다가구 주택 시장 진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 부분은 또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다가구 주택의 수요 3개의 세력 플러스 알파 투자자 있지만 투자자는 생략합니다. 3개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다가구의 주요 진입 세력 마치고 다음 챕터에서 다가구 주택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 시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첫 번째 연립 다세대보다는 다가구, 두 번째 다가구 주요 진입 세력,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챕터가 다가구 주택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이거 난 다가구 주택 시장을 갖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이 시장은 뭐냐? 주택을 갖다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해 봐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다가구 주택 시장은 크게 일단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나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도로변 주택과 이면도로 주택. 물론 상가주택이란 더 큰 분류는 일단 빼고요. 얘는 뭐 자산 규모 2억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 전부 다 그냥 주택으로만 이루어진 건물, 다가구 주택은 이면도로 쪽과 주요 메인 도로 쪽으로 크게 나뉩니다. 일단 이거는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도를 보게 되면은 먼저 제가 실제 편하게 제가 예전에 투자 들어갔던 동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투자 들어갔던 동네는 이쪽 난곡사거리 쪽에 있던 주택이었고요. 자, 마우스 따라서 보시면은 여기 도로 보이시죠? 이 도로 보이시죠?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가 막히지 않고 뚫려져 있는 도로. 자, 이 도로에 붙어 있는 주택들은 도로변 주택. 그리고 이 길가에 이렇게 조그만 주택, 그 도로들이 보이죠? 이 도로들은 뭐냐? 안쪽에 주택, 이면도로 주택이 맹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있는 도로일 뿐, 형식상의 도로일 뿐입니다. 이 도로가 없으면 이 땅은 맹지가 돼가지고 주택을 지을 수 없어요. 맹지가 무엇이냐? 부동산에서 아주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땅에 도로가 없는 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은 맹지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 이 도로가 없다, 그럼 이 안쪽에 있는 건물들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맹지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 이 소로가 닿는 이 안쪽의 주택들이 바로 이면도로 주택입니다. 자, 다가구 주택을 갖다 접근할 때 보시면요, 크게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접근하셔야 돼요. 도로변 주택과 이면도로 쪽 주택은 가격차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확연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또 다가구 주택은요, 건물이 몇 평이냐 그런 것보다는 대지가 몇 평이냐, 대지가 기준으로 거래가 됩니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가상각이 됐다고 생각하고 대지 평당 얼마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 주택이 대지 평당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안쪽에 있는 주택들은 평당 뭐 한 1,600? 뭐 그 정도 갭이 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보시는 곳들 중에서 이 도로변 주택이 2천만 원 정도 될 거고요. 뭐 이런 주택들 지금 마우스 따라서 보시죠. 이 주택들이 아마 평당 2천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얘를 가정한다면 이쪽 안쪽에 도로변을 접하지 못한 주택들, 얘네들의 경우는 도로변 주택보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 이유는 뭐냐? 일단 도로변 주택들은 그나마 주차할 공간들이 조금 더 생겨나요. 그나마 주차할 공간들이 조금 더 생겨나고, 이 안쪽 이면도로 쪽에 있는 주택들은 주차할 공간이 아예 없어요. 자동차를. 그리고 도로변 주택이 오히려 개발하기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도로변 주택들은 개발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이 안쪽에 있는 주택들은 연립 다세대로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건물을 갖다 더 증축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 주택들은 자체 개발이 가능하지만 안쪽에 있는 주택들은 자체 개발이 아주 어려워요. 얘네들이 개발하려면 이 도로변 주택과 묶어가지고 함께 개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 쪽 주택은 훨씬 더 저렴하고, 그리고 저렴해야만 합니다. 매도할 회전율에 있어서도 훨씬 더 불리해요. 이쪽에 있는 주택들은 잘 팔려나가지가 않아요. 그나마 도로변 주택들이 좀 거래가 된다 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난곡사거리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난곡사거리만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관악구 봤으니까 뭐 강북으로 가볼까요? 강북도 가보면요, 자 보이시죠? 이 도로변 주택들이 일단 가격이 비싸고, 이 맹지를 피하게 해주기 위한 이 도로 안쪽의 주택들, 이런 주택들 상당히 저렴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저렴해요. 지금 보이시죠? 이 맹지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로일 뿐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주택들, 도로변 주택과 가격 차가 제법 나야 됩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도로변 주택을 매수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이 도로변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도로변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면 주택은 매수하면은 상당히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 이면 주택에 있는 곳들은 어차피 거래가 안 된다, 거래가 힘들다라는 걸 갖다가 매도인 측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렴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면도로 쪽에 건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택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주택들은 가격 후려치기가 훨씬 쉬워요. 도로변 주택들은 잘 안 깎아줘요, 집주인이. 근데 이면도로 쪽 주택은 가격 협상력이 내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면도로 쪽 주택에 이분이 나는 최소 5억 받아야겠어 라고 했을 때, 나는 거기서 그냥 과감하게 아유 안 돼요, 저 돈 없어요, 4억 5천에 하시죠 해도 거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면도로 주택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다가구주택은 잘 모르니까 편안하게 가겠다라고 싶으시면은 무조건 도로변 주택 사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좀 공격적이야, 난 이 건물의 가치를 갖다 내가 스스로 높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면도로로 들어가셔도 돼요. 물론 이면도로 쪽 정말 거래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난곡사거리에 제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3년 거기서 거주하고 5년 차에 그 주택을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매도하지 못하고 10년 차에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내가 마음이 조급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약자가 되는 거고요. 좀 길게 보게 되면은 그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5년 차에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5년이 더 걸린 이유는 뭐냐면은 수익률 때문이에요. 이 주택을 갖다가 그 돈에 팔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이 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아까워가지고 저가에 못 팔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오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말씀드린 거 메인 도로변이 그나마 주택을 갖다가 사기에 좋은 주택이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다.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공격적으로 상품을 갖다가 위에도 다 이런 주택들입니다. 내가 좀 상품을 갖다 극대화시키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면도로 쪽 좀 각오하고, 좀 어렵다는 거 각오하고 들어가신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좀 이면도로가 너무 좀 무섭네요. 이런 골목은 좀 무서운 골목들이에요. 자, 다시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 본 곳이고요. 지금 방금 거기 그 동네는요, 무슨 동인지도 지금 안 보고 나왔네요. 보통은 이면도로, 이렇게 이 정도 이면도로는 안쪽도 무섭지 않다, 이 길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면도로, 메인도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 모르시고 시장 조사하면은 그냥 바로 헛방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이 제가 무슨 얘기, 다가구 주택 시장은 회전율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아파트처럼 내가 팔고 싶을 때 얼마든지 쉽게 거래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팔려는 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어요. 아무리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려요. 매수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구 주택 시장의 호가라는 것은 실제 그 시장하고 괴리가 많이 커요. 다가구 주택 시장을 갖다가 내가 주택을 살 때는 그 호가 그대로 사면 정말 바보 되는 겁니다. 호가에서 얼마나 깎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최대한 매도인이 5억을 불렀다 하면은 4억부터 시작해서 협상을 갖다가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가격 무조건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하시는 분들이 종종 다가구 주택 시장에 물리시는 이유가 시장 조사를 쭉 해봐요. 시장 조사를 쭉 해봤는데 어라? 호가는 여기가 대부분 보통 6, 7억이 돼 있는데 경매가 계속 유찰돼 가지고 얘가 4억, 5억대에 살 수가 있네 해서 얄팍한 시장 조사로 그냥 매수를 갖다가 해버리게 돼서 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구 주택 시장은 일반적인 아파트의 시장 조사보다는 두세 배 정도 더 기간을 길게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깎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역마다 요즘 공실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 시장 한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 거의 대부분 반지하 방이 있고 1층 방이 있고 2층 방이 있는데 반지하 방의 공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 공실률을 갖다 내가 직접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공실률 체크하는 방법. 이거는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싫어하는데 내가 실제 임차인이 돼서 그 지역을 돌아보는 거예요. 반지하 쪽으로 해서 주택을 구합니다 했을 때 여기 월세 얼마고 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 2, 3일 정도 자꾸 조사를 해야 돼요. 이 지역들을 다 돌아다녀 보는 거죠. 이 부동산 들어가 보고 저 부동산 들어가 보고 부동산 한 바퀴 다 돌고 나면은 여기 공실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실 조사를 갖다가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공실 조사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 1층은 공실 없어요. 1층은 공실 없는데 반지하는 공실이 많다. 자, 이거에 대한 해소 방법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구분해야 될 거, 이게 도로변이냐, 아니면 이면도로냐. 두 번째 봐야 될 거, 이 호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갭.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실질적으로 다가구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뜨긴 뜨는데 지번이 안 떠요. 이런 부분도 사실상 부동산 사장님하고 실거래가 이렇게 떴던데 여기가 어디가 거래된 건가요? 하고 물어보면은 부동산 사장님들 다 꿰어차고 설명해 주십니다. 자, 시장조사 무조건 호가를 믿지 말아라. 다가구 주택 시장은 실거래가도 약간 믿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있긴 있는데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너무 강의가 길어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 공실률을 내가 직접 임차인의 입장에서 내가 임차한다고 하고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실제 공실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해라. 이렇게 해서 다가구 주택 시장 지역별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이건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정말 오래 걸리는 절차인데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다가구 주택 시장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 1개월 정도 조사하면은 적어도 내가 타겟팅 잡은 지역 한 5군데에서 6군데는 1개월 동안 조사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1개월 동안 조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1개월에서 2, 3개월 정도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은 실패하는 투자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다가구 주택 시장의 접근 방법 끊고요. 다음, 자, 이런 조사를 다 마쳤어요. 이제 내가 다가구 주택을 갖다가 한 2, 3개월 조사해서 이 지역이 이 주택 꽂혔어 나한테. 이 주택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다가구 주택 시장 조사를 다 어느 정도 했고요. 집을 갖다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주제가 다가구 주택, 저렴한 주택이에요. 저렴한 주택 20년 이상 됐을 겁니다. 아마 다가구 주택 하면 대부분 다 20년 연한이 다 넘었을 거예요. 30년 넘은 것들도 있고요. 열악합니다. 다가구 주택. 이 사는 비용이 다가 아니다. 이 사는 비용이 다가 아니고요. 이 사는 비용에다가 플러스 인테리어, 내가 얼마를 쏟아부어야 될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인테리어 하는 집, 내가 들어가는 집만이 아니에요. 임차 가구들에 대해서 인테리어 해주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선행이 안 되면 다가구 주택은 100점 100배입니다. 요즘 다가구 주택 방 남아 돌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임대되는 곳은 바로바로 방 빠져요. 방 내놓자마자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의 차이냐? 기존 20년, 30년 된 다가구 주택을 갖다 가지신 분들은 나이 연령대가 다 환갑이 대부분 다 넘어가셨어요. 재투자를 갖다 별로 생각 안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경쟁 우위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난 젊으니까 계속 벌면서 재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다가구 주택은 일반적인 아파트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수압이에요. 수압이 각 층별로 다 달라요. 다가구 주택은 오래된 주택들이라서 수압이 분배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수도관에서 직수로 나오는 곳이냐, 아니면 옥상에다가 물탱크를 갖다 설치한 지역이냐, 먼저 보셔야 돼요.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관리 굉장히 귀찮아요.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내가 좀 깔끔하다 싶으면 3개월에 한 번씩 물 다 빼고 거의 청소하면 물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 게 귀찮으면은 물탱크 없고 그냥 바로 수도관 직수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또 각 층마다 펌프를 달아줘야 돼요. 수압을 갖다 올려주기 위해서 수압 펌프를 갖다가 달아줘야 되는데, 그런 수압, 이게 각 층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갖다가 볼 때는 첫 번째, 먼저 물탱크냐 아니면 직수 방식이냐. 두 번째, 수압이 각 방별로, 각 세대별, 각 가구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다 한 번씩 틀어보셔야 돼요. 다가구 주택 오래된 거 열악한 점, 동시에 수압이 나오는 시간대는 전체가 수압이 약해져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수압을 갖다가 어느 정도인지, 수압이 약하다, 그냥 평소에 낮 시간에 갔는데도 수압이 약하다 싶으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미리 고민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누수가 많아요. 특히 반지하. 근데 누수는요, 못 잡아요. 그냥 못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못 잡는다는 거 알고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누수가 너무 심한 지역들은 피하셔야겠죠. 누수를 살필 때 어떻게 보느냐, 도배지세로 싹 다 해놓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 다가구 주택 볼 때 반지하를 보실 때, 특히 반지하에서 대부분 다 농이 있을 거예요. 옷을 걸어 놓는 곳, 그 뒤쪽을 갖다 유심하게 보세요. 그러면 곰팡이가 너무 많은 지역, 그런 집들은 좀 피하시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누수는 다 있습니다. 이걸 대비해가지고 사실은 반지하에는 각 세대별로 다 에어컨을 달아줘야 돼요. 무조건 에어컨 달아주고요. 두 번째, 제습기 각 방마다 다 한 대씩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임대가 돼요. 이래야 반지하가 임대가 돼요. 반지하는 무조건 에어컨이 설치되어, 각 방마다 각 가구마다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무조건 제습기 한 대씩 다 달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다, 그러니까 전체 내가 이 주택을 매수하는 비용으로 함께 생각을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누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곰팡이, 그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없는 집도 있어요. 진짜 집주인이 관리 잘해가지고 누수 없는 집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거죠. 자, 세 번째, 보일러 몇 년 되었는지. 보일러 먼저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죠. 보일러 몇 년 되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보일러는 보통 5년 단위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일러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체킹하는 이유가 뭐냐, 이 주택 가격을 깎아야 되는 거니까. 이 주택 가격을 깎아야죠. 보일러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걸 갖다 집 가격에 다 반영하면 되냐, 보일러 새로 다 달아야 되고 나는 에어컨 달아야겠다, 이거 가격 깎아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일러 몇 년 됐는지 다 체크해 봐 주시고. 세 번째, 반지하에 에어컨 들어가고 제습기 다 각 방마다 들어가면 전기세 얼마나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그런데 다가구 주택들은 일반적으로 각 층별로밖에 전기 분배기가 없어요. 이 전기 분배기가 각 세대별로 다 나뉘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 전기세 고지서가 각 세대별로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체크해 주셔야 되고, 분배기가 없으면은 이것도 사실은 내가 별도로 공사해서 각 방마다 전기 분배기 다 다르게 들어갈 수 있게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해주게 되면은 내가 전기세를 갖다 나온 걸 갖다 세 가구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받아서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기는 각 계량기가 다 별도로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도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수도세는 집주인이 매 월마다 한 주택 인구로밖에 안 되니까 사용량만큼, 가구 구성원만큼 다 분배해서 받아가지고 내야 될 거예요. 수도세는 아마 2개월 간격으로 내게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 그런데 다가구 주택 오래 하신 분들 보면요, 수도세에서도 주인이 걷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마진폭을 갖다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 그거는 여러분께서 나중에 직접 구매하고 나서 경험하셔야 될 일이고. 자, 지금 제가 전기 말씀드렸고, 각 방마다 다가구 주택 20, 30년 됐으니까 대부분 다 창호 다 목재로 돼 있을 거예요. 목재 창호. 겨울철 엄청나게 춥습니다. 목재 창호는 싹 다 PVC 창호로 바꿔줘야 돼요. 모두 다 바꿔줘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변에 생각해 보시죠. 주변에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대부분 다 목재 창호인데 내 주택만 PVC 창호다 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임대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런 부분, PVC 창호로 창호는 싹 다 바꿔준다는 거 하고, 그것도 견적 조건에 넣으셔야 됩니다. 다음, 화장실 상태, 주방 상태,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요. 화장실들도 웬만하면은 새로 다 인테리어 한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속 편해요. 화장실 변기 다 완전히 찌들었을 거고요. 그런 거 변기 교체하고 세면대 교체하고 수전 교체하고 그런 거 다 교체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다 비용에 잡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타일도 새로 하실 수 있다면 좋습니다. 타일도 일반적인 타일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저가 타일, 그냥 하얀색 타일로 해서 붙이는 거 말고 좀 약간 문양 들어가 있는 타일들 임차 가구에 넣어주면은 임대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만큼 비용이 좀 증가되게 된다는 점 미리,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얼마인지 그걸 갖다 다 고려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게 제가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느꼈던 노하우들을 갖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다 고쳐나갔어요. 어차피 처음에는 구매할 여력도 안 됐었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요, 다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되게 그 기름때 같은 게 찌들고 했는데 내가 직접 시트지를 갖다가 붙이는 방법을 갖다 익혀둔다면은 실질적으로 기존 주방 가구들 위에다가 다 사포로 다 한 번씩 평평하게 플랫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트지만 싹 다 교체해줘도 완전히 새 것처럼 바뀌어요. 주방 가구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갖다 내가 투자한다는 건 내 노동력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걸 갖다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에서 돈 버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 오피스텔 그런 관리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화장실 상태, 주방 상태, 주방은 다 바꿀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최소 시트지로 다 교체해준다라고 가정하면은 원가 부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짝들 있잖아요. 각 방마다 문짝들. 옛날에는 희한하게 막, 뭐 문양 들어가 있고 뭐 그런 문짝들이 많은데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냥 플랫한 게 좋아요. 왜? 이것도
문짝도 내가 시트지만 그냥 교체해주면, 시트지만 한번 발라주면 문짝 새거 됩니다. 그러니까 시트지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인테리어 필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테리어 필름하고 내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원가 부분은 낮출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살 때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잡고 들어가신다면 임차인 맞추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사실 다가구주택,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다가구주택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 사실은 이 강의의 가장 핵심, 꽃이죠. 다가구주택 공실률 넘쳐나는데 어떻게 여기 수익률을 높일 것이냐, 그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다가구주택 사실은 메인 돈이 없어서 메인 도로 쪽도 아니고 이면 도로 쪽을 구매했는데, 제 주택의 임대료가 그 난곡 사거리 거의 미성동 쪽이에요. 행정동으로는 미성동 쪽에서 저희 집 주택이 임대료가 가장 비쌌고요. 저희 집 주택이 공실 나는 경우가 가장 적었습니다. 이면도로인데도 저희 집 주택의 임대료가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또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 다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 시장 남들보다 임대 우위에 설 수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이걸 갖다가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사실 핵심 키는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자, 다가구 주택은 생명이 임대입니다. 공실 나고 그런 거 냅두기 시작하면 다가구 주택 가격 하락하기 시작하죠. 다가구 주택 시장 보면요, 그 기존에 그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부동산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부동산에다만 의존하게 되면은 임대 놓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임대에 쉽게 놓는 방법,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야 돼요. 부동산의 노출은 그 부동산에 오시는 분들밖에 안 보기 때문에 부동산 노출은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무조건 인터넷을 활용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터팬 카페를 갖다 많이 이용했는데요. 요즘에는 뭐 다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생겼죠. 그런 것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부동산을 갖다 요즘 그 방을 구하는데 그 지역 부동산을 갖다 걸어다니면서 구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현장 조사할 때는 돌아다니면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되지만 좀 부동산 사장님께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내가 임대를 놓을 때는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색을 갖춰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10년을 보유하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대학생들한테 임대 비율을 갖다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뭐 이것 전단지 붙이고 대학생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학생들은 좀 시끄러워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주 방을 갖다 바꿉니다. 자주 이탈해요. 계약 체결하기 귀찮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용한 것이, 저는 팩스를 통해서 주변에 딱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가는 지역들을 갖다가 알아봤고요. 버스 노선에 따라서 어느 지역까지 가더라.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공단 좋아요. 저는 가산 디지털 단지 쪽으로 해서 좀 팩스들을 갖다 무단 살포를 했어요.
팩스 그쪽 회사 팩스 번호 알아내가지고 그 사택 임대 얼마에 합니다 하고 그런 팩스들을 뿌렸어요. 뭐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썼던 방법은 뭐냐면은 아우 나중에 되니까 귀찮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임대를 놓는다는 게 귀찮은데 반지하 왜 깊이 되는가? 좀 무섭죠 반지하. 그래서 아예 전 반지하를 갖다가 세 번째 방법은 여자 아니면 안 받습니다 로 갔어요. 오히려 그냥 소수의 시장을 갖다가 공략한 거죠. 이 방은 여성 임차인 아니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지하가 해소가 쉽게 됐어요.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뭐 부유한 여성들은 아니니까 뭐 한 분은 폐지로 연명하시는 분이 계셨고 한 번은 노래방 업주 하시는 분이 또 한 집에는 거주하셨고 또 한 집에는 중국 교포분이 거주하셨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상품을 특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또 입지 그러니까 입지에 맞게 임차인들을 갖다가 수용하는 전략을 갖다가 세워 놓으시면은 좋죠. 자, 그런 걸 갖다 특화시키면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요. 렌트 프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피스, 제가 관련 업무가 건설회사에 있다 보니까 오피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피스에서는 초기 렌트 프리라는 걸 걸더라고요. 임대료가 제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주택은 임대료가 관건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임대료를 갖다가 오피스 시장에서는요. 이 임대료를 깎아주게 되면은 이 오피스 건물의 가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깎아줄 수가 없어요. 오피스는. 대신 2년 계약 기간 동안에 최초 3개월 동안은 월세를 갖다가 받지 않겠습니다. 렌트 프리 3개월 그렇게 얘기합니다. 렌트 프리 4개월, 렌트 프리 2개월 그런 식으로 계약 기간은 2년 잡아놓고 아니면 3년 잡아놓고 그런 식으로 렌트 프리 전략을 갖다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이걸 다가구 주택에 접목시켜보자 해서 렌트 프리를 했더니 반응 상당히 좋았어요. 사실은 월세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월세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월세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건데 렌트 프리를 갖다 상결해 주겠다고 하면은 몰려들어요. 나중에 좀 다가구 주택 시장, 오피스 시장과 좀 달라가지고 임차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임차인분들이 회사에서 숙식비를 갖다 제공해 주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는 얼마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중간에서 뭐 착복?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 그런 게 발생될 수도 있더라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도 사실상 부모님한테 월세 받아가지고 뭐 용돈으로 쓰든지 뭐 그런 부분까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뭐 렌트 프리 이거는 마케팅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오피스 시장에서 많이 통용되던 건데 다가구 주택에 접목시켜 봤더니 잘 먹히더라. 렌트 프리가. 뭐 그만큼 월세는 사실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렌트 프리를 했다고 해서 계약 기간 끝나면 이 사람들이 나가느냐? 아니에요. 또 그냥 그대로 살아요. 렌트 프리 장점을 갖다가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신다면 임차인들을 맞추기에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가구 주택 어떻게 임대하느냐? 그게 사실상 생명이다. 제가 초기에 실질적으로 1억 5천 들여가지고 샀던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3억 5천짜리를 1억 5천 실투입비 들어가서 그러면서 제가 겪어보면서 다가구 주택에 살면서 겪어보면서 다가구 주택 시장에 대해서 제가 느낀 내용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았더라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오늘 다 담아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가구 주택 시장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거주하면서 부대 수입이 발생되죠.
부대 수입이 발생되는 만큼 나는 그걸 저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가치가 내가 관리를 잘하면 할수록 이 부동산 다가구주택 가치는 올라갑니다. 제가 3년 보유하고 5년 채 팔려고 했는데 못 판 이유가 내가 이걸 갖다 판다 하더라도 이만큼 더 좋은 수익을 구할 수 있는 상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5년차 안 팔리고 6년차 됐을 때 매도 희망가 더 올렸고요. 7년차 됐을 때 매도 희망가 더 올렸고요. 8년차 됐을 때 매도 희망가 더 올렸어요. 그러면서 호가는 계속 높아져 가고, 그리고 제가 10년째 팔 때는 이걸 갖다가 6억이 좀 넘는 가격, 6억이 좀 넘는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됐어요. 지금 이게 10년 전이니까 당신 가능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그 중간에 우여곡절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내용들이 그냥 전달드리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다 제가 직접 경험해봤고 실질적으로 반지 그 6가구 중에 공실이 2개째 났는데 3번째 가구마저 나가겠다고 했을 때 와 그때 그 힘들었던 경험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제가 대학가에 있는 애들 데려오기 위해서 대학가 주변에, 대학가 실제 제가 임차인인 척하고 들어가거든요. 대학가는 그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일일이 파악해 가면서 대학가 보니까 에어컨인 서비스로 달렸더라, 나도 달아주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하나하나씩 직접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다가구 주택을 갖다 처음에는 전세로 해서 임차인들을 맞췄다고 하지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임차료만 해서 한 달에 150만원씩 꾸준히 들어오게 그렇게 바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시고 돈을 모아야 될 이유, 당위성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부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다가구 주택 시장은 내 자신의 편의를 갖다 파는 겁니다. 그냥 아파트 사면 좋죠. 그런데 그 아파트 사는 기간 동안만큼 기간 이자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출 하나도 안 끼고 살 수 있다면 모를까, 대출을 끼고 샀다면 계속 이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가구 주택 시장은 내가 관리만 잘한다면 월세까지 받으면서 자산 가치의 상승을 갖다가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최근 공실률, 이거는 상당히 무서운 개념입니다. 공실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 보셔야 될 만한 문제고요. 물론 지금이 다가구 주택 시장이 제가 투자했을 때만큼 높은 수익률을 올려드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연립이나 빌라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어쩌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나 그냥 방 한 칸에 살면서 좋은 집들은 다 임대로 돌려서 해서 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다가구 주택 내가 좀 부자야,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다가구 주택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이 거기 직접 거주해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가끔씩 이 주택의 가치를 갖다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실제 집주인이 거기서 거주하는 게 제일 낫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갖다가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 수단으로 들어가기에는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갖다 노동력 귀찮다고 전부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타인에다가 맡겨놓고 보면은 사실상 그 주택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되고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악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직접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한 자산 규모 2억 정도 되시는 분, 2억에서 3억 사이에 좀 어설프게 있다 싶으신 분들은 다가구 주택 시장을 갖다가 공부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단, 난 청약 가점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다가구 주택 시장 쳐다보지 마시고요. 난 청약 가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에 다가구 주택이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 당장 아이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가구 주택 시장 들어가긴 썩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신혼부부들이 경험상 들어가기에 좋다,
아니면은 나 혼자 사는데 싶으신 분들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오늘 정보 공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이 강의 들어주신 분들 좀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과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